금융위원회가 180만 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채무 상환 과정에 있어서 금융사가 절대적으로 우위였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한이 강해지면 자칫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채무조정 협상권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협상권 도입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채무조정 협상권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네. 뭐 소득이 줄거나 뭐 경제적으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그 연체되어 있을 때 내 연체 상태를 알리고 그 채무 뭐 기간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협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라. 다만 그런 채무 조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는 것만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채무 조정할지 말지는 자율에 맡긴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금융위원회 내용입니다. 일단 협상 자리를 만들어라, 테이블을 만들어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아니고 네. 협상은 반드시 해서 해야 그 되고, 결과를 통보하되 네. 꼭 채무 조정까지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쉽게 이해를 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은행이 빚을 진 사람한테 뭐 당신 언제까지 빚을 갚으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다 모든 채권 언제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내 지금 경제 형편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다 그 기한 내에 다 못 갚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정도인 거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될 제도고 뭐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다른 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 고모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절대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절대로 반대시군요. 왜냐하면 아니 빚이 집에 있으면요, 그래갖고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빚은 상속이 되잖아요. 네. 빚은 맞죠. 죽어서까지도 갚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이 자본주의 신용이 근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게 채무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단 큰 틀은 뭐냐면 채무 면제나 채무 이런 조정을 할 때 분명히 법상에 나오는 게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일방적인 단독행위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계약하고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지금 그거를 지금 뭐 가져주시고 채권자만이 채권을 소유한 자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앞에 큰 게 있는데 이제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받는 인상이 뭐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뭐 그걸로 한번 해봐. 열심히 빚 갚는 국민들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밖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무자의 도덕적 K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표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지금 이 제도가 엄청 부족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과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금융위를 하자는 것은 내가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채무 조정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자는 것이지 뭐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갚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거나 빚 갚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조금 더 폭을 좀 넓게 얘기해서 파산이든 파산고 회생 내지는 일반적인 채무 조정 제도가 어느 나라에든 다 있고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 회생 제도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얘기까지 되는데 뭐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
가장 파산 제도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상시적인 파산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계속적인 이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뭘 조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이제 이제 탕감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변제기 네. 원래는 올해 말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달 그 다음에 1월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부분적 내지는 전면적으로 탕감하는 것들이 다 빚탕감도 포함되는 거죠. 포함이 되어 다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다만 여기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협의를 일단 자율적으로 해봐라. 네. 자율적 협의가 안 되면 채무자는 기존의 법에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파산회생 신청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적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지 강제로 은행한테 너는 이자 깎아줘야 돼 아니면 기간 늘려줘야 돼 아니면 빚 탕감해줘야 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제도가요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채무 조정제도 있어요. 소액 채무자 특별감면 있고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02년도에 신용회복위원회부터 해서 우리가 채무조정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MB 때 72만 명에 대해서 네. 신용회복기금에서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66만 채무조정했어요. 2018년 1월 달에 100% 탕감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다시 나온 이유를 저는 전체 모르겠고 결국은 이건 지금 법원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나가면 되는 거지 괜히 지금 180만 정도의 그런 어떤 채무 협상권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장기 연체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에요. 이거는 희망 고문. 그리고 자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앞에 그 단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뭐를 노리고 한 것인가.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거든요. 빚은 죽어도 갚아야 됩니다. 죽어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채무 조정하는 과정이 이 사람들 빚 갚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빚만 갚아주는 듯한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빚 갚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들이 보기 때는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공평성 문제에도 굉장히 이거는 침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채무조정 협상권이 생기면 이제 180만 명 정도의 연체 채무자가 이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 규모가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럼 이 180만 명 모두가 은행에 가서 내 채무에 대해서 그 채무를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원금을 조금 탕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그 이자율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일시 상환 대출의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하면서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도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얘기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지급 불능 상태, 지급이 좀 어려운 곤란한 상태의 채무자들은 그 기간을 조금 지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큰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지는 영구적으로 지급 불능인 상태, 사업이 아예 망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실직하고 더 이상 직장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조정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금융위가 낸 대책이 채무자에게 실효적인 제도인지가 의문인 것이지 이 정도를 가지고 예컨대 빚은 죽어도 갚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만큼의 제도 전혀 아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빚은 죽어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가
빚을 죽어도 갚아야 되는 그 사고 때문에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탈북 가족들이 이 빚 때문에 자살했고요. 즉 그런 사고가 채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건 굉장히 중세적인 사고이고 예전 중세에서는 채무자 감옥까지 있을 정도로 채무자를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도 이미 그런 사고를 벗어났고 채무 조정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채무자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경제 선순환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채무 조정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서 최 고문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이전에도 채무 조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이런 방안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금융 공급 과잉 상태,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과하게 공급이 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채무 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던 것인데 채무 조정의 역사를 보자면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가 했던 농가부채 정리의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었어요. 아예 다 그 정부 부채로 이전한 다음에 전액 탕감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몇 해 전 했던 것들은 말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실질적으로 빚을 줄이는 그 채무 감면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지금의 후속 대책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하다. 내용 자체가 아직 내용을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네. 네. 아니 어머니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정권에서 계속 뭐 한 2년 거리로 한 번씩 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냐면 자, 탕감 정책으로 사는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금리를 높여야 돼요. 금리를 높이면 아주 선하게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에 다 얹히는 거예요. 부담이 커지죠. 지금 180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기 아니더라도 금융 부채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1,900만에서 한 2천만 돼요. 네. 그럼 나머지 1,800만 이분들은 금리에 올라오는 걸 받습니다. 네. 빚은 우리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이런 요소거든요. 왜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내서 시중은행에 주면 시중은행이 또 우리한테 돈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안에 있는 신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자꾸만 채무자 프렌들리하게 가는 방향성이 저는 이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면 빚은 못 갚는 게 아니고 안 갚는 게 된다니까요. 아, 예. 그래서 이걸 좀 해주셔야 되고 과거의 사례들 다 보시면요. 2003년도 얘기부터 드리면 네. 이전에 카드 사태 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뭐 카드비 신불제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통합도산법 나오고 무슨 신용회복지원을 했는데 2002년도에 연체율이 6.6%였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나오고 2003년도에 이게 14%까지 뜁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생각하에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빚은 안 갚는다는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누적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1063님이 반대입니다. 이자 탕감으로 원금만 갚게 하세요. 9636님은 찬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어요. 벌면서 조절해서 갚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090님이 좋은 제도입니다. 선거도 있고 뭔가 네.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9700님 왜 빚져서 외제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문제 생기면 채무 조정 해달라고 하나요? 저처럼 대출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핸드폰 요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2402님이 빚을 다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된 빚 소멸시효를 금융권이 계속 임의로 연장했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채무조정 협상권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원래 빚 소멸시효라는 게 네. 있었던 거예요. 소멸시효는 뭐 민법상 다 있고요. 예. 그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네. 그 상사관계, 예. 그 상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생긴 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건 이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생긴 채무도 마찬가지로 상법이 적용돼서 5년인 거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채무,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을 무한히 연장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 제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의 사문화되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10년에 한 번씩 재판을 청구해서 판결만 하나씩 받으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지금 금융에는 그 정도 내용도 없는데 실은 법안으로 보자면 아예 그 금융회사들이 한 번 이상은 그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소멸시효 제도를 좀 남용하는 것을 좀 방지하자 이런 그 제안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이제 아직 제한이 있는 상태고 아직 실제적으로 입법화되지는 적용된 건 않았습니다. 아니군요. 네. 네. 사실 이 소멸시효를 있음에도 뭐 사문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서 사실 한번 이제 연장을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이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네. 그걸 또 다른 추심업체에 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연결되는데요. 네. 저는 뭐 이 추심하고 뭐 소멸시효 이런 거 다 이 금융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한번 면제를 받잖아요. 네. 네. 면제를 받으면 그날로 나는 뭐 자유인이야 이렇게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면 최대 5년간 이거는 신용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거기다 7등급 이하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혜택을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채무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기를 하고 네.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이 어드바이저를 해줄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돈이 조금 생기면은 네. 채무 갚지 마라. 네가 그거를 너한테 투자해서 더 좋은 소득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채무를 갚아라 이러거든요. 자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 아내가 금융권이 이렇게 뭐 자기네들의 어떤 이 예산과 이런 걸 들어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조세라든가 국가의 어떤 정책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금융권만 지금 뭐 부담을 지는 게 되니까 이것도 금융산업에 참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금융위가 이제 금융회사 이자 부과 방식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자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못하게 되면은 대출 자체를 할 때 되게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돈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문턱 자체가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뭐 관념적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금융회사들한테 그럼 앞으로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해도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게 이제 영업의 해야죠. 일환이기 예, 영업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약간 엄격해지면 그 정도로 반영한 즉 추심이 조금 곤란해지는 것을 반영한 정도의 금리는 인상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공급하는 그 금융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리가 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약하고 또한 지금 그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중요한데 네. 그걸 보자면 채무자들이 함부로 자기 신용 등급을 깎아가면서까지 돈을 안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채무자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채무자들이 돈을 일부러 안 갚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빚에 몰렸을 때 결국 이제 뭐 그 채무 조정을 신청한다든가 파산 혜택을 신청하는데 그렇게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제도 이용할까 말까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무나 또 누구나 그리고 남용하거나 모든 채무자들이 이런 건 남용할 정도의 제도를 그렇게 뭐 제도가 엉성하게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뭐 채무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4님은 빚은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0825님이 안 갚고 못 갚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2308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4135님이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냈는데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뭔가 이자율에 대한 그런 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아까 이제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여쭤보신 거. 근데 지금 금융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자율 자체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없고 네. 연체됐을 때 연체 이자. 그건 이제 연체 결국은 지연 손해금인데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예컨대 뭐 은행 기준으로 한 3%에서 4%의 이자율이 있다고 하면 연체 이자율은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못 갚아서 채무 조정을 하거나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기간 연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원래 이자율보다 현격히 높은 연체 이자율로 이자가 또 부과가 되면 결국은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좀 조정을 하자라는 것이고 예컨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자가 4에서 5%라면은 네. 연체 이자율은 뭐 10%가 안 넘도록 이런 방안인 거고 그것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네. 다양한 방법 모색해 보겠다 정도여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저는요 그래서 예. 이 뭐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거 논의해갖고 네. 뭐저 법제화 한다는데 네. 자 탕감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네네. 빚은 꼭 갚아야 된다는 네. 생각을 꼭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빚은 동결은 할 수 있어요. 동결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동결을 해서 갚는 것을 정지해 주는 거죠. 아, 일단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주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자기의 경제 이걸 갚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력이 그런 회복될 것들을 좀 때까지. 회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빚이란 거는요 미래 소득을 먼저 땡겨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갚는 과정은 내빚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만 이 우리 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자꾸만 들어와서 이렇게 관치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금융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시장 원리로 좀 갔으면은 좋겠고 분명히 이렇게 도와줄 분들이 생깁니다. 거기 뭐 한계 과정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조세 국세로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안에서 풀려고 그래갖고 은행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 지금 가장 제가 걱정되는 건 딴 게 아니라 시중은행 주주들이요. 대개 외국 자본입니다. 네네. 여기 이거요. 저는 100% ISDS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소송으로 국가 간 간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은행에 뭐 손해가 입혀지는 부분들 네네. 이거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고려를 한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관, 방법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질 이분들이 파장이나 이런 것들. 다시 네. 뭐 이 경제생활로 돌아오는 부분 이게 삼박자가 떨어지는 것들을 다 조명하지는 못했다. 그런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책이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온 대책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추진을 좀 해보겠다.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 예, 예.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채권자랑 채무자 간의 채무 조정을 좀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자율적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그렇습니다. 생길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거는 이제 파산 회생의 다른 이름은 아니고요. 파산의 네. 별다른 우리가 기업의 회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영구히 갚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반인권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이미 다 극복된 생각이고 이론입니다. 극복이 됐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적정한 때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지 해주는 것이 채무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나 국가경영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채권 채무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왜 국가가 채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까?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채무조정 제도를 오히려 더 손 못 대게 하게 하는 굉장히 채권자 중심의 생각일 뿐이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그거 갚아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대로 놔두고 탕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을 하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에는 탕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정한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문제 삼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 제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제도를 있죠. 우리가 있는데 응용하는 것이 네. 불과한데 그걸 다른 나라의 네, 문제 네. 어떻게 삼겠습니까? 이런 이자나 원금 갚아주는 걸 조세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도와서 이분들이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지 원래 있는 이 부채에 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정부에서. 공감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 재정이 결국은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 그게 첫 단에서 필요한 것이고 빚이 조정이 돼야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수급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그대로 놔둔 채 국가가 재정을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국가가 재정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아주는데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협력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제가 말한 제안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미 있습니다. 빚은 네. 동결하고 아니, 그다음에 동결한다는 게 아니라 갚는 걸 정지해서 그 정지한 동안 자기의 경제 생활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절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자 뭐 도와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네, 저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계속 문자 주고 계셔서요. 또 문자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지금 4일 이사님이 국세 체납자들도 버티면 탕감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855님은 채무조정 협상권 좋지만 갚아도 신용이 좋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422님이 이자를 탕감해주고 빚은 상속되지 않아야 하고 본인 선에서 끝나야 돼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사람은 숨통을 트여줘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6334님은 성실히 은행돈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855님이 채무조정 협상권이란 말은 성실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가계대출이라는 게 워낙 우리 경제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연체자들의 이 신용이 저하돼서 재기를 할 수 없고 사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는 뭐 해결을 해야 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정책적으로 어디에 좀 방점을 아직 추진이 정확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멘트 하나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까 이제 잠깐 깊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 못 드렸었는데 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이들 나왔으니까 네. 그건 생략을 하고 예. 가계부채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도 도저히 못 갚게 된 채무자들에게는 그 채무를 탕감함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지금 그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실효적인 제도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그게 뭐 이번 TF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돼서 이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너무 이제 심각하게 제약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빚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모님 말씀 저는 뭐 듣겠습니다. 빚을 갚아줄 게 아니라 뭐 누차례 말씀드리면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거 복귀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면제를 하더라도 그 족쇄가 차 있는 부분부터 해서 네. 큰 그림에서 나오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꾸만 던지면은 진짜로 빚은 못 갚는 게 아니고 안 갚는 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원칙을 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원칙을 지켜가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뭐 의견 다 사실 이 재기를 좀 돕고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주선 변호사 최양호 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